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4번째 페이지 잡지사 쥐구멍 시절 이분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볕들날이 온 것 같습니다. 잡다한 동물사전 시즌2로 함께해 주실 펭귄 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모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시면 된 거죠? 예, 빨리 봄이 와야죠. 봄이 왔습니다. 예. 자, 많은 구독자들께서 이제 작년쯤에 사랑해주신 잡다한 동물사전, 이제 작년에 이정모 관장님께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바퀴벌레, 고래, 나무늘보, 꿀벌, 코알라, 고라니, 호랑이, 수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저희가 다시 모셔서 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쥐가 참 친숙하면서도 뭔가 좀 가까이 가기 좀 꺼려지는 그런 동물인 것 같은데 요즘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도시에 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쥐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원래 추우면 동물들은 힘들어요. 숫자가 주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쥐들이 살만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쥐가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해보려고 상경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시골쥐가 도시를 이주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뭐가 좋죠? 예. 그러니까 녹지가 줄고 있는데다가 먹을 거 많고 숨을 거 많고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세상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습니다. 예.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죠. 따뜻해서 살만한데 도시화로 밀집되다 보니까 개체 수가 더욱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가장 쥐가 많이 늘어난 도시는 세계 정치의 중심 워싱턴 DC라고 합니다. 미국에? 네, 뭐 어떻게 아냐? 거기가 열심히 조사했기 때문이죠. 딴 데 조사 안 해서 얼마나 늘어난지 모르는데 예. 우리 많이 했으니까 많이 늘어났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조너슨 리처드슨 미국 리치먼드대 교수의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무려 12년 동안 39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12년 동안 진짜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쥐가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피해가 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유스폰 씨가 그 기사의 댓글들 보니까 서울에도 쥐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쥐는 사람이 많은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쥐는 애초에 어쩌다 이렇게 인간 가까운 곳에서 사는 습성을 갖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으니까 이제 집쥐의 학명이 무스쿨루스예요. 무스쿨루스. 네, 무스는 쥐고 무스쿨루스는 작은 쥐, 작은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쥐는 기본적으로 작은 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전통이 깊어요. 1875년에 칼폰 린네가 이명법이라거나 학명 포기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분류한 생물이에요. 그래요? 그만큼 우리랑 가깝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 주변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곡식 털어먹으려고. 그렇죠. 예. 곡식을 털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 한 2만 년 전에서 1000년 사이에 갑자기 온도가 한 4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농사를 짓게 됐어요. 농사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뭔가 잉여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남는 게 없었죠. 수렵 채취 시간은 다 먹어 치워야 되는데 잉여가 생기니까 쌓여요. 쌓이니까 누가 좋냐? 쥐가 좋습니다. 쥐가 모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쥐는 우리와 함께 친하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왔고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만든 곡식을 먹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쥐 개체 수가 도시 곳곳에서 증가하게 되면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쥐가 가장 문제가 잡식성이에요. 뭐든 다 먹어요. 곡물, 새알, 곤충, 작은 동물 다 먹습니다. 새알도 먹는구나. 네. 새알 좋아하죠. 좋아해요? 영양분이 많잖아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하나를 먹었어요. 초식성 영양, 육식성 영양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늘어나면 씨앗과 어린 식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식물 군집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네요. 식물이 줄어들면 뭐 토끼나 다람쥐 같은 게 줄어들고 토끼나 다람쥐가 줄어들면 올빼미 여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특정 곤충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요. 또 알도 먹으니 조류의 번식률도 낮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쥐가 늘어나면 동시에 쥐를 잡아먹는 새들, 매, 뱀,
부엉이 또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 먹이 망해서 중요한 곤충과 조류 개체 수는 줄이면서 어떤 동물도 늘어나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이 막 깨져요. 그러면서 생태계 영향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더 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또 질병을 확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식 털어먹는 것도 문제인데 가령 이제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좀 빠르게 옮긴 생물도 쥐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몇 해 전에 중국에서도 흑사병 환자가 나와서 쥐 박멸에 나서기도 했다는 소식인데 정말 쥐가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면 전염병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쥐가 보니까 파리랑 비슷하네요. 파리가 우리 식탁에 앉았어요. 예. 그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리가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뭐 식량 아까워서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걔가 보니까 자꾸 남겨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겨둔 것때 더러운 걸 남겨두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잖아요. 예. 요즘 쥐도 그래요. 쥐가 워낙 식량 생산량이 많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쥐가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쥐가 문제는 먹는 게 아니라 퍼트리는 게 문제인 뭘 거죠. 퍼뜨리는 거? 병균? 그러니까 쥐는 예. 그 모든 그 병원체들이 다 좋아하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들이 다 쥐에 살기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한타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문제된 거죠. 예. 그러니까 쥐에 또 오줌을 옮기는 렙토스피라증, 예. 또 살모넬라균, 그리고 흑사병도 쥐 때문에 옮겨져요. 예. 물론 쥐가 흑사병을 직접 옮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한타 바이러스도 쥐가 옮기는 거 아니지만 쥐에 사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흑사병도 쥐가 아니라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리 발에 묻어 있는 개가 문제인 것처럼 그 생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쥐가 좀 자기가 위생 관리를 잘했어야지. 위생 관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쥐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 박테리아 병균의 온상이 되는 거니까 쥐가 네. 위생 관리 안 해서. 아까 이제 뭐 생태계 균형이 깨진다고 하셨는데 쥐 잡아먹는 뭐 고양이 이런 애들은 약간 경제 호황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고양이들이 쥐 잡아먹나요? 안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먹지 않나? 길고양이들도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면 되니까. 배고플 때 먹고 뭐 통조림도 곳곳에 있고 잘 먹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가끔가다 집고양이들 잡아두는 거는 내 주인에게 내가 이 정도야 뭐 보여주고 선물로 그런 경우가 날 있다고 잘 하죠. 보살펴줬는데 내가 선물로 쥐 하나 줄게 너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먹으려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쥐 개체수 증가에는 어떤 그 환경의 변화도 당연히 있겠지만 쥐들의 애초 그 어마어마한 번식 능력 또 한몫할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얘네 번식력이? 그러니까 쥐는 태어나서 2-3달이면 벌써 2달쯤 되면 벌써 임신 능력이 있어요. 성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도 3주밖에 안 돼요. 3주 이 정도에 있다가 한 번에 6마리에서 12마리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새끼가 또 한 달이나 2달 되면 또 어른이 돼서 또 새끼를 낳아.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에게 장점이긴 해요. 또 한 세대가 한 2-3년을 짧아요. 죽기도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화 연구나 또 의약품의 효능을 검증하는데 또 쥐를 또 이거 괜찮네 빨리빨리 자라고 쓰면 좋겠다 쓰는 거죠. 거기다 싸요. 싸고 조그마니까 키우기도 편하고 조금 먹고 사람들이 그 과학적으로 이용하기는 아주 선상금하죠. 생장의 전 과정 자체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쥐가 많아지는 거 우리 어떻게 막으면 좋습니까? 뭐 예전처럼 쥐덫을 놓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죠. 쥐덫도 놓는데. 그러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그냥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들 하더라고요. 워싱턴 DC에서는 부동산 관리자와 방제 업체에게 쥐 퇴치 교육을 하고 또 개에게 쥐 사냥법을 뭐 가르치겠다 하고 시도도 하고 있어요. 개한테 잘 안 되고 있어요. 뉴욕시는 이런 쥐 같은 설치료 피해를 감소시키는 책임자를 뽑고 있어요.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요. 한 2억 정도 주는 것 같아요. 2억? 그 연봉 2억쯤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쥐가 살기 좋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없애야 돼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청결해야 돼요. 쥐는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예, 예. 쓰레기 관리해야 되고요. 근데 건물 환기구, 네. 물 배수 같은데 금속망이 있잖아요. 아, 그런 데 있구나. 지대비 조그만데 거기 못 들어가야 되니까 거길 다 이제 막는 금속망을 차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두운 것, 따뜻한 것,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네에 쓰러진 나무가 있다, 잡초 더미가 있다, 버려진 가구가 있다, 이런 은시처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의외로 쥐들이 좋아하는 곳이요. 어디요? 예. 그 농장이에요, 농장. 농장? 농장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왜? 딴 동물들을 먹이려니까 어떻게 먹이를 주잖아요. 예, 예. 먹이 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줍니다. 아, 예. 그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 거에 그대로 있으니까 남아 있죠. 천천히 먹고 또 이따 먹고 한단 말이에요. 막 경쟁하면 배불러도 먹을 텐데. 사람만 털어먹는 게 아니네.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먹이려고 했던 동물들의 먹이를 실컷 잘 먹죠. 뭐든 다 먹으니까. 거기다 또 하는 게 자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올빼미, 매, 예. 솔부엉이, 여우, 담비, 쪽제비, 뱀. 예.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동물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특히 뱀 보면 우리 뱀이 우리 사람들에게 뭘 해준다고 뭘 했기를 끼친다고 뱀만 보면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 뱀이 지나가게 놔두면 돼요. 뱀이 없애는 쥐수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 예전에 그 지붕에, 초가집 지붕에 뱀 살고 막. 예, 뒤져먹고 구렁이도 살고 막 예. 그랬잖아요. 아, 뱀은 근데 사람을 공격 안 하나요? 그러니까 뱀은 예. 삼켜 먹는 동물이에요. 아, 씹어 먹는 동물이에요. 찢어 먹는 동물이 아니라. 삼킬 사이즈까지. 그렇죠. 사람은 뱀이 삼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 애초에 군침도 안 흘리나요? 그렇죠. 무슨 저기 브라질의 아나콘다. 우린 아나콘다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뱀도 사람을 삼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보면 피하든지 무심히 지나가잖아요. 우리도 무심히 지나가면 됩니다. 아, 제가 또 이 동네의 쥐들은 좀 많이 잡아 드셨겠구나. 오히려 쥐나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였네, 뱀이.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쥐가 마냥 좀 해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너무 면박을 준 것 같아서 좀 이로운 점도 알아볼 텐데 앞서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실험동물 실험의 60% 이상을 쥐들이 고맙게도 맡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점 때문에 쥐를 많이 쓰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 실험할 때 내 실험 동물의 100%가 쥐였습니다. 100%? 네, 마우스가 아니라 렛이라고 큰 쥐였죠. 싸고 짧고 새끼도 많이 나고 조금 먹고 좋습니다. 근데 생쥐를 실험 동물로 가장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 유전자와 아주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가 2만 5천 개 되거든요. 네. 생쥐는 유전자가 한 3만 개 돼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80%를 생쥐가 갖고 있습니다. 80%나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전자가요. 둘이 한 80% 갖고 19%가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1%밖에 없어요. 뭐 약간 오랑우탄이나 이런 애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쥐는 너무 겉보기에도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침팬치급입니다. 사람과의 유사성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1%밖에 안 차이 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러는데 진화가 바로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뀌어서 겉모습 바뀌는 게 아니라 옛날 다른 동물 대부분의 동물들의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켜는 기술이 다른 거예요. 이 방에도 이 스튜디오에도 다양한 조명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연출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쥐나 사람이나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떤 조합으로 어떤 방식으로 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쥐를 볼 때마다 쟤하고 나는 유전자적으로는 99%가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가 정말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원빈 씨하고 저하고는요. 유전자의 99.9%가 똑같습니다. 0.1%가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0.1%에 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쥐하고 우리하고 1% 차이 훨씬 큰 거죠. 그렇습니다. 저 어느 쪽을 선호하냐는 중시하더라도 차이는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죠? 생쥐의 특정 유전자를 없애는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있나요? 그 1987년에 마틴 에번스와 올리버 스미시스, 그다음에 마리오 카페키라는 세 명의 과학자가 녹아웃 생쥐를 만들었습니다. 녹아웃이 뭐냐면 넉다운 될 때 그 넉이에요. 녹아웃 생쥐. 그러면 그 생쥐에서
유전자를 빼내는 게 넉아웃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넣는 것을 반대로는 넉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넉아웃 생쥐 어떤 생쥐에서 어떤 유전자를 딱 빼냈더니 어떤 기능이 사라졌어.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유전자의 기능은 이거겠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우린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유전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의 역할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런 시간을 하나씩 빼보면 되겠구나. 근데 사람 갖고 아니면 오랑투탕 갖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수십 년씩 걸려요. 근데 쥐는 2년밖에 안 살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두 달만 지나면 또 번식을 해.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있는 동안에 박사학위 한 동안에 수십 번, 수십 세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연구를 해가지고 20년이 지난 2007년에 네.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넉아웃하는 기술을 그쵸. 알아낸 거예요. 오,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너튜브 영상 같은 걸 집에서 보는데요. 그 쥐한테 이제 먹이 주면서 보상 처벌 훈련 뭐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고, 복잡한 미로 같은 걸 설치해놓고 뭐 탈출하게 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던데, 실제로 쥐는 좀 똑똑한 편인가요? 학습 능력이 있나 보죠? 예.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하지만 학습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행동 심리학이라고 해서 대학 때 왜 행동 심리학 배우신 분들은 다 배워봤을까? 스키너 상자, 스키너 박스라고 배워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상자에 들어간 쥐가 온갖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 딱 눌렀더니 먹이가 나온 걸 알았어요. 아, 예. 그래? 그 먹을 누르면 이게 나오는 보상이 거구나. 나와. 예. 근데 나한테 계속 눌렀는데 안 나와. 예. 아, 형 그다음부터 또 안 눌러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네. 예. 아, 그게 스키너 상자 실험입니다. 심지어 훈련받은 쥐들은 지뢰를 찾아내기도 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예, 탄자니아의 비영리 단체인 아포포라고 하는 단체에서요. 예. 쥐들을 훈련시켜서 쥐레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 쥐들이 찾아낸 그 쥐레가 예. 뭐 기록이 싸면 뭐 훨씬 더 많이 찾았겠지만 예. 제가 본 것까지는 10만 8,736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10만 개 이상의 지뢰와 불발탄을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쥐들이 필요했겠어요. 탐지를 좀 하고 이제 센서가 울리겠죠. 쥐가 가까이 가면 예.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쥐들이 이제 쥐들의 무게 갖고는 예. 이게 탐지 그렇지. 하기는 그럴 좀 수는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쥐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고요. 아. 근데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 예. 테니스장만한 곳에다가 쥐를 숨겨놔요. 네. 그다음에 인간이 금속 탐지기를 찾게 합니다. 한 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쥐는 30분이면 찾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습니다. 과감하니까요. 뭔지 모르고 예. 그 냄새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엄청 빠르겠죠. 예. 예. 또 그런데도 쓰인 쥐들이 고맙네. 또 이런 면에서는. 예. 그럼 쥐가 어떤 감각 기관이 어느 쪽이 좀 발달됐나요? 뭐 수염 쪽일까요? 뭐 맞습니다. 예. 쥐의 수염이 그 아주 강력한 센서예요. 쥐의 수염이요. 촉각 수용체랑 신경 말단에 아주 풍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 근육으로 움직여요. 저는 수염을 못 움직여요. 저는 수염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수염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나? 우리 못해요. 우리 예. 못하는데 예. 쥐는 자기 의지에 따라 의지로 이 근육으로 이 수염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 초당 5회에서 25회를 회전시켜요. 초당 5에서 25회. 그러니까 25회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환경을 쫙 스캐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염 신경을 딱 감각한 걸 뇌 신경에 정보를 전달하죠. 예. 그러니까 쥐는 시력이 되게 나쁘거든요. 자기 그래요? 키만큼 자기 몸 길이만큼만 지나가도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가만히 서 있어도 옆에 지나가다 탁 잡아먹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행성을 움직이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쥐는 눈은 나쁘지만 수염으로 공기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천적이나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네. 또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수염을 갖고 이 벽과 바닥을 막 대요. 공간을. 네, 그래서 공간 크기와 형태를 인식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쥐의 수염 괜찮네.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야, 이거 배워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좁은 사람은 안 되는데 예. 로봇을 만들려는 거죠. 좁은 공 공간에서 장애물을 탐지시키는 자율 탐색 로봇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재난 구조에 쓰는 거죠. 예. 또 배관 구조를 탐색하게 하고 예. 또 드론 자율 비행의 기술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야, 수염이 아주 최첨단 센서 역할을 하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수염이 발달한 동물은 이제 관장님도 수염이 많으시지만 포유 동물이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포유 동물에 수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유 동물의 정의에 털이 들어 있습니다. 젖으로 애를 키우고 털이 있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은 포유류의 기본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강민 편집장님은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도 또 모릅니다. 저녁 되면 아주 거뭇거뭇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포유류의 자세가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포유류의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쥐들 보면 이제 앞니가 유독 크지 않습니까? 앞니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그걸 절치라고 합니다. 절치. 자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고 방어하고 환경을 개척하는 데 최적화된 크기예요. 평생 자라요. 매일 그러니까 2, 3일에 1cm씩 자랍니다. 그럼 갈아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생 갈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갈 일이 많은 거예요. 왜? 먹는 거 견과류, 씨앗, 나무 껍질, 단단한 먹이를 먹으니까 저절로 갈아지는 거예요. 2, 3일에 1cm씩 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단단한 걸 안 먹고 너무나 부드러운 걸 먹는다.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갈아야 되잖아. 뭘 가느냐? 배수관, 전선, 플라스틱을 갈죠. 그래서 쥐가 갉아먹는구나. 그래서 먹이가 이제 아니어도. 불나고 사고 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가끔 이게 괜찮아가지고 고양이 뱀이 있잖아요. 그때 이 절치 갖고 한번 꽉 물고 놀랄 때 고양이가 놀래고 올빼미가 놀래고 뱀이 놀랄 때 잽싸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주 용기 있는 고양이를 무는 쥐가 있군요. 해옵니다. 얘네들도 막판에 해요. 일단 그 구석에 몰린 쥐 조심해야 됩니다. 코너에 몰린 쥐를 조심해야 된다. 물립니다. 쥐도 보통 단체로 좀 떼지어 사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요. 얘네도 뭐 서열이나 어떤 복잡한 사회 체계를 갖고 있는 건가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주로 이제 수컷은 강력한데 이제 알파 수컷이 있겠죠. 강한 개체예요. 그러니까 번식 기회가 제일 많습니다. 베타 수컷들도 몇 마리 있어요. 일부 호시탐탐 알파 수컷이 못 볼 때. 그리고 그러니까 호시탐탐 알파 자리를 노리죠. 근데 하이 수컷들이 있는데 번식 기회가 거의 없어요. 먹고 남긴 것 먹고 도망 다니고 알파나 베타한테 또 나가버리고 합니다. 암컷들 사이에도 약간의 서열이 있어요. 경험이 많고 강한 개체가 서열이 높아서 주로 좋은 둥지를 차지합니다. 얘네도 대왕 쥐가 있군요. 쥐들은 그럼 의사소통을 뭘 하나요? 수염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수염을 안 하고요. 그 소리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요? 안 들려요, 우리한테?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Hz에서 2만 Hz 정도로 소통을 하잖아요. 가청주파수. 가청주파수 20에서 2만 Hz예요. 그런데 그 Hz도 쓰지만 얘네들은 약 20가지의 초음파 발성 레파토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 한 20가지 정도로 자기네의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찍찍 소리는 일부네요. 극히 일부네요. 찍찍 소리 우리서 들리잖아요. 들리는 거니까 우리가 가청 주파수잖아요. 걔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갖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러 가지 중에 20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걸 뭐 하느냐? 또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학자들. 저도 궁금한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거를 초음파로 웃어요. 쥐가 웃는다. 약 5만 헤르츠로 웃습니다. 우리가 2만 헤르츠까지 못 듣는데 5만 헤르츠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브라이언 네슨이라는 분이에요. 1999년에 연구를 했는데요. 쥐들이 좋아하고 밀치고 넘어뜨리는 놀이를 하잖아요. 사람의 간지럼을 키워. 그러면 그러니까 5만 헤르츠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서 그러니까 쥐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좋을 때 우리 웃음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좋은 걸 해주면 5만 헤르츠의 소리를 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웃음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쥐는 우리는 5만 헤르츠 웃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 그건 웃음이야라고 결론을 낸 거죠. 얘처럼 활짝 웃는 건 아닌데 기분 좋을 때 그런 소리를 낸다. 기분 좋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듣는 그 소리. 그러니까 쥐는 행복해도 우리가 쥐가 행복한지 소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야, 쥐들도 막 장난치고 좋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쥐가 뭐 어떤 그러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다친 동료가 있을 때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성애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험으로 또 다 심리학자들이 다 해놨더라고요. 심리학자들 뭐 하나 했더니 이런 거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상자에다가 이제 쥐를 가둬놔요. 그러면 쥐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놈인데도 동료를 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보상이 없어도 도우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요. 야, 이건 그러면 진심이네. 근데 이게 뭐 18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 뭐
저걸 떨어뜨렸어요. 예. 빨래 집게를. 예. 근데 빨래 집게 집을 수가 없어. 그 18세기 이하의 아이가 가서 줍니다. 사람 말씀하시죠? 사람 말씀. 사람도. 예. 누가 이제 뭐 벽장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고 있어. 그러면 잘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고 어떤 보상을 주지 않는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정한 생명이에요. 성선설이 맞나요? 예, 그러니까 성선설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다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 다정한 것들이 살아남는다는 책도 있잖아요. 사람은 이 다정함이 오래 가고 있는 거고 쥐는 그게 아직 적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먹이를 얻는 것보다 이제 동료를 구하는 것을 되게 우선시 하는데 다른 쥐가 고통을 받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쥐가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딴 쥐가 고통을 받으면 자기가 그 동료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낯선 쥐보다는 친구 쥐에게 더 공감을 합니다. 쥐가 포유류라는 증거예요. 포유류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할머니 도와주고 싶어? 내가 왜 그래? 내가 포유류이기 때문에. 내가 뱀이면 그러지 못해요. 근데 내가 포유류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잠깐 반성해야 되는 거죠. 내가 포유류의 자체를 다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따뜻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나 털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좀 포유류로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진짜 잡지사 하면서 동물 얘기할 때가 시간도 금방 가고 진짜 좀 약간 뇌가 정화되는 느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오늘 쥐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톰과 제리 특집으로 저희가 고양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쥐는 아까 뭐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 문다고 하셨지만 이건 그럼 본능적으로 고양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하는 건가요? 예. 고양이 냄새만 맡아도 얼어버립니다. 예, 약간 몸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고양이를 보면 하는 반응이 일정한 반응이 있어요. 이제 일단 냅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얼어붙어요. 아니, 얼어붙더라고. 네, 얼어붙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꿈에서 귀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여자 배우였는데 정말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옆방에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얼어버렸어요. 그 말을 못하겠어 한국 목사 그때 깨달았어요. 쥐들이 얼어붙는 게 이거구나. 근데 가끔 가다가 허세를 부리는 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양이 봤어. 내가 무서워. 하지만 마치 안 무서운 척 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러면 고양이가 당황해서 이놈 뭐지?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고양이랑 같이 키운 쥐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랑 같이 자라서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 네, 그런 집들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지만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쥐는 절대로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톰과 제리처럼 지냅니다. 고양이도 이게 먹이로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고양이도요. 먹을 게 많아요 집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쥐 난다 할 때 쥐는 그 찍찍 쥐냐고 물어보네요. 아니죠. 근데 왜 쥐가 난다 그랬을까요? 근데 저도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많이 들었는데 왜 쥐가 났다 그러지? 국립국어원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양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많이 해롭기도 하지만 또 많이 고맙기도 한 쥐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정무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